1973년 10월 11일 미국 미시시피주의 작은 항구 도시 페스카굴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적당히 눅눅했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며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죠. 이 평범한 목요일 밤이 두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전 세계 미스터리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친 42의 찰스 힉슨과 19살의 청년 켈빈 파커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페스카굴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고된 하루 끝에 즐기는 낚시는 그들에게 유일한 낙이자 휴식이었거든요. 그들은 강가의 자리를 잡고 앉아 미끼를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입질을 하기를 기다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밤은 깊어갔고 사방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잔잔한 물결 소리가 전부인 아주 전형적이고도 따분한 시골의 밤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평화로운 침묵을 깨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같기도 했고, 마치 벌떼가 한꺼번에 날아오를 때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근처에 공장이나 기차가 지날 만한 곳이 없었기에 그 소리는 낯설기만 했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고막을 울릴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와 켈빈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어쩌면 차라리 보지 않았기를 바랐을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 저편의 어두운 하늘 위로 정체불명의 빛이 번쩍이며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흔히 보는 별빛이나 비행기의 전조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푸른 빛을 내뿜는 타원형의 거대한 물체였죠. 그 비행체는 소리 없이, 하지만 위압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두 남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찰스는 너무 놀라 낚싯대를 꽉 쥐었지만 어린 켈빈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체는 지면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푸른 빛은 더욱 강해졌고 주변은 대낮처럼 밝아졌죠. 두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물체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매끄러운 비행체의 한쪽 면에서 마치 문이 열리듯 틈이 생기더니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었죠. 우리가 SF 영화에서 흔히 보던 매끄러운 피부의 외계인과는 전혀 다른 괴기스럽고도 기괴한 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마치 물속을 유영하듯 공중을 가르며 찰스와 켈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채 허공을 떠서 다가오는 그 기이한 움직임에 두 사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죠. 이 낯선 존재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강가였지만 비행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묘한 푸른 광채 덕분에 그들의 외형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들을 본 순간 찰스와 켈빈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물비린내와 살갗을 파고드는 서늘한 밤 공기는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정체불명의 존재들과 두 남자의 거리는 이제 단 몇 미터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생명체의 형상이 선명해졌습니다. 키는 대략 15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들의 피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물에 불려놓은 종이나 바짝 말린 과일처럼 온몸이 쭈글쭈글한 회색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빛을 받으면 그 주름 사이사이로 기괴한 음영이 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생경했는지 찰스는 나중에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얼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주름뿐이었지요. 코와 귀가 있어야 할 곳에는 마치 안테나나 원뿔처럼 생긴 작은 돌기들이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것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은 마치 주변의 소리나 파동을 감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은 또 어땠을까요? 말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그저 칼로 슥 그어놓은 것 같은 가느다란 선 하나가 전부였죠.
이 기이한 존재들에게선 인간다운 감정이나 표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고 차가운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더욱 기괴한 건 그들의 팔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처럼 5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개의 집게발 같은 것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 투박하고 딱딱해 보이는 집게발이 허공을 휘저으며 다가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리를 움직여 걷는 게 아니었어요. 발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땅을 딛기 위한 용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혹은 물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물고기처럼 지면에서 살짝 뜬 상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이런 괴물들이 나를 향해 둥둥 떠서 다가온다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19살이었던 켈빈은 그 압도적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켈빈을 보며 찰스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과 함께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찰스는 눈만 뜨고 그 괴물들이 자신을 향해 집게발을 뻗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존재가 찰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게발에 닿는 느낌은 딱딱한 껍데기가 아니라 마치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가죽 같았다고 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살에 닿는 순간 찰스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정체 모를 존재들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겠구나 하는 공포 섞인 예감 말이죠. 찰스의 몸은 너무나도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그는 마치 풍선처럼 두둥실 떠올라 저 멀리 빛나고 있는 비행체를 향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남겨진 낚싯대와 양동이 그리고 쓰러진 켈빈을 뒤로 하고 찰스는 점점 지면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페스카굴라 강이 검은 물줄기가 발밑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비행체의 열린 틈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실험실의 전등처럼 차갑고 건조한 빛이었어요. 마침내 비행체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찰스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낚시의자에 앉아있는 평범한 밤이기를 말이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비행체의 문은 소리 없이 그를 집어삼키고는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찰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옥보다 더 기묘하고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비행체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찰스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물리 법칙이 지워진 낯선 세계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행기 조종석도 복잡한 계기판이나 전선 꾸러미도 전혀 없었거든요. 사방은 온통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빛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나 벽에 전등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공간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죠. 벽과 바닥의 경계조차 모호해서 마치 거대한 우유빛깔 구름 속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다고 찰스는 회상했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허공에 뜬 채로 방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굳어있어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감각만큼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해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면에서 아주 기괴하게 생긴 장치가 나타나 찰스의 앞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안구처럼 생겼었는데 크기는 축구공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생물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금속 재질 같으면서도 매끄러운 질감을 가진 정체불명의 기계 장치였죠. 이 거대한 눈은 찰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밀하게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텅 빈 하얀 방 안에서 몸이 굳은 채 공중에 떠 있고 정체 모를 금속 눈알이 내 몸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을요. 찰스는 마치 자신이 실험실 도마 위에 올라온 개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계는 찰스의 가슴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다시 무릎으로 그리고 다시 얼굴 쪽으로 이동하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무기질적인 시선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찰스는 영혼까지 낱낱이 파헤쳐지는 듯한 불쾌한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그 쭈글쭈글한 외계인들이 찰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찰스의 주변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기만 했죠. 찰스가 공중에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들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손이 찰스를 들어 올리고 뒤집고 옆으로 돌려가며 기계가 검사하기 편하도록 조절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찰스는 속으로 수천 번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줘. 내 동료 켈빈은 어디에 있지? 하지만 입술은 본드라도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공포는 점점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공간에서는 시간의 개념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단 5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영원 같은 몇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했죠. 찰스는 문득 옆방에 있을지도 모를 켈빈 파커를 걱정했습니다. 이제 겨우 19살인 그 어린 청년이 이 끔찍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무슨 변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말이죠. 찰스 본인도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던 선배로서의 미안함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났는지 그 거대한 눈 모양의 장치는 다시 벽 너머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찰스를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죠. 동시에 비행체의 입구가 다시 열리며 바깥의 어두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릿한 강물 냄새와 풀숲의 흙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찰스는 역설적이게도 그제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실 같은 공간보다 차라리 어두운 강가가 100배, 1000배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외계 존재들은 다시 찰스를 공중에 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물 흐르듯 유연한 움직임이었죠. 강가로 내려오자마자 찰스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치에 켈빈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찰스는 기억하다시피 해서 켈빈에게 다가갔죠. 켈빈은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강가에 발을 디는 순간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 푸른 빛의 비행체는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어떤 불꽃도 엄청난 굉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를 가르는 가벼운 바람 소리만을 남긴 채 순식간에 별빛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기괴한 존재들이 정말로 존재했던 걸까 싶을 정도로 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찰스의 팔에 남은 차가운 감촉과 켈빈의 창백한 얼굴은 이것이 결코 환각이 아니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죠.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외계인보다 더 무서운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막막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비행물체가 떠난 자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금까지 눈을 찔러대던 푸른 광채도 고막을 윙윙대던 기계음도 한순간에 씻은 듯 사라졌죠. 찰스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서 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낚시터에서 깜빡 잠이 들어 꾼 지독한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켈빈을 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찰스는 서둘러 켈빈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켈빈은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평소 쾌활하던 19살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힌 가련한 영혼만 남아있었죠. 찰스는 그런 켈빈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낚시를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챙긴다기보다는 거의 내던지다시피 채 올라탔죠. 평소라면 애지중지했을 낚싯대와 양동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저주받은 강가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찰스의 손은 덜덜 떨려 열쇠를 구멍에 꽂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 찰스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켈빈은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톱만 깨물고 있었죠. 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달려가서
주름진 피부를 가진 외계인이 우리를 납치해서 검사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손가락질 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외계인에게 홀린 형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찰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저 존재들이 정말로 지구를 위협하는 무언가라면 혹은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찰스 본인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차가운 집 개발의 감촉, 하얀 방의 눈부신 빛, 그리고 자신을 훑어내리던 그 거대한 눈. 이건 결코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묘한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찰스는 차를 돌려 인근의 키슬러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군대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지 대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찰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UFO에 관한 보고는 경찰에나 하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찰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973년 10월 11일 늦은 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남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특히 어린 켈빈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안관 글렌 라이더는 이들을 보고 처음에는 술에 취한 주정뱅이들이나 동네 양아치들이 장난을 치러 온 줄 알았다고 해요. 보안관님,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해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에게 끌려갔다 왔단 말입니다. 찰스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더 보안관은 일단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어디 한번 마음껏 떠들어봐라. 조만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늘어놓겠지. 경찰들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그 덫이 자신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보안관 글렌 라이더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봐왔기에 찰스와 켈빈의 이야기도 그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치부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 19살 청년 켈빈의 눈에 서린 공포가 너무나도 진짜 같았거든요. 그래서 보안관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들이 만약 미리 입을 맞춘 사기꾼들이라면 자기들끼리만 남겨졌을 때 분명 본색을 드러낼 거라 생각한 거죠. 경찰은 두 사람을 좁은 취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준비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방을 나갔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안관은 이미 방 안의 은밀한 곳에 녹음기를 켜둔 상태였거든요. 경찰들은 옆방에서 숨을 죽인 채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곧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어떻게 속였는지 떠들겠지? 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경찰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둘만 남겨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먼저 입을 뗀 건 어린 켈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공포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찰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들은 누구고 우릴 왜 데려간 거죠? 켈빈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모르겠네, 켈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 저들이 우릴 다시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녹음기에는 두 남자가 서로를 위로하며 공포에 떠는 적나라한 소리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켈빈은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라며 아이처럼 울부짖었고 찰스는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본능적인 전율,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일을 세상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처절한 심정이 테이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거예요.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경찰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취조실 안을 감도는 그 기괴한 공포가 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 같았죠. 만약 이게 영이라면 이들은 할리우드 배우들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인간이 극한의 공포에 질렸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호흡과 떨림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결국 보안관은 녹음기를 끄고 다시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외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좋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믿어보기로 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고 이 소식은 새벽 공기를 타고 삽시간에 지역 언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73년 10월 12일 아침, 페스카굴라의 평범했던 아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정말 외계인을 봤느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찰스와 켈빈은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외계인에게 홀린 미친 사람 혹은 돈을 바라고 사기를 치는 협잡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수록 두 사람은 더욱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은 쭈글쭈글한 회색 피부를 가진 괴물들이었으며 그 차가운 지게발의 감촉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이죠. 의구심을 품은 과학자들과 UFO 연구가들이 페스카굴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UFO 전문가이자 공군 자문관이었던 J. 알렌 하이넥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수천 건의 UFO 목격담을 조사하며 가짜를 골라내는 데 도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이넥 박사는 찰스와 켈빈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이 평생 조사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현대 과학의 잣대로 이 기괴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페스카굴라의 두 남자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1973년 하반기 페스카굴라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낚시나 즐기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자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과학자들과 조사관들이 이 작은 마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J. 알렌 하이넥 박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공군의 UFO 조사 프로젝트였던 블루북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죠. 평소 철저한 회의론자였던 그가 페스카굴레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사가 저들의 거짓말을 단숨에 파헤치겠지? 하는 기대감 섞인 시선들과 함께 말이죠. 하이넥 박사는 찰스와 켈빈을 각각 격리된 방에서 아주 정밀하게 인터뷰했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비틀어 던지며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어요. 특히 찰스 힉스는 그 쭈글쭈글한 존재들의 생김새부터 비행물체 안의 밝기, 심지어는 자신을 검사하던 기계의 움직임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죠. 하이넥 박사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믿기 힘든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천 건의 목격담을 조사해왔지만 이 두 사람만큼 진실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말하는 그 경험을 실제로 겪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도 홀린 거 아니냐, 최면에 걸린 거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결국 찰스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였어요. 당시로서는 범죄 수사에서나 쓰이던 이 기계를 UFO 목격자가 자진해서 받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짓 판정이 나온다면 찰스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찰스는 망설임 없이 검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비행물체를 보았습니까? 그 생명체들이 당신을 만졌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것입니까? 기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찰스 힉스는 모든 질문에서 진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진행했던 전문가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단 1mm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최면 퇴행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기억의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켈빈 파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평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켈빈이 최면 상태에 빠지자마자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차가워요.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며 당시의 공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조사관들조차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연기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으니까요. 하이넥 박사와 동료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진 UFO 납치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찰스와 켈빈의 일상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외계인 친구라고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집 앞에는 매일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죠.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작 바뀐 건 그들의 처참해진 삶뿐이었습니다. 명예도 평화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주름진 존재들에 대한 기억과 평생을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잔인한 미스터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찰스와 켈빈이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단순히 시골 마을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3년 그해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 페스카굴라는 마치 거대한 과학 실험실처럼 변해버렸죠. 하이넥 박사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출신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이 두 남자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두 노동자를 이토록 처절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느냐는 것이었죠.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기이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두 사람의 신체적인 변화였죠. 사건 직후 찰스와 켈빈은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시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마치 아주 강렬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처럼 눈이 붓고 따가워했거든요. 군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방사능 노출을 우려해 두 사람의 몸을 방사능 측정기로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눈에 띄는 수치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진들은 그들의 신경계가 마치 거대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끈질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날 밤 두 사람이 강가에서 밀주를 마시고 환각을 본 게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죠. 이에 격분한 찰스 힉스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1974년 초에 두 번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지역 경찰 수준이 아니라 전미 거짓말 탐지기 협회의 권위자가 직접 검사관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찰스는 다시 한번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주름진 괴물들이 당신의 팔을 잡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찰스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기계의 바늘은 미동도 없이 평온한 직선을 그렸습니다. 검사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이나 불안함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적어도 찰스의 뇌는 그 사건을 완벽한 진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기막힌 사실은 사건 당일 페스카굴라 강 주변에서 비슷한 물체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근에 살던 한 퇴직 경찰관은 그날 밤 찰스가 말한 것과 똑같은 푸른 빛이 강가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강 건너편 마을의 한 가족은 집 마당에 앉아 있다가 타원형의 비행체가 공중에서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집 안으로 숨어버렸다는 고백까지 했죠.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찰스와 켈빈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젊은 켈빈 파커의 상태가 심각했죠.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다며 밤마다 불을 켜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직장에서는 외계인과 대화 좀 해봤냐는 동료들의 비아냥을 견다 못해 결국 이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건장했던 청년은 불과 몇 달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름까지 바꾸고 먼 도시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찰스 힉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기로 했지만 매일같이 걸려오는 장난 전화와 협박 편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외계인이 또 오면 우리 집에도 좀 보내달라 하는 비웃음 섞인 조롱부터 지옥의 악마들을 불러들인 놈이라는 종교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죠. 진실을 말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던 그 짧은 시간보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 큰 지옥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찰스는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인류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과연 그 주름진 존재들이 찰스의 몸을 훑으며 찾아내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조용한 강가의 두 낚시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전에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페스카굴라의 그 뜨거웠던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페스카굴라 강가의 그 뜨거웠던 취재 열기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당사자인 찰스와 켈빈에게 그날 밤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10월 11일은 매년 돌아오는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에 깊게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거든요. 찰스 힉스는 2011년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진 순간에도 누군가 그날 밤의 일을 물으면 마치 어제 겪은 일인 양 생생하게 그 쭈글쭈글한 외계 존재들을 묘사하곤 했죠. 내가 죽으면 그곳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게 되겠지.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남자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년 동안 꽁꽁 숨어 지내던 켈빈 파커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2018년에 자신의 기억을 담은 책을 펴내며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더 깊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사실 켈빈은 찰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날의 기억 때문에 평생을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의 용기를 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페스카굴라의 미스터리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던 페스카굴라시에서도 이제는 이 사건을 도시의 중요한 역사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 6월에는 사건이 일어난 지 46년 만에 낚시터 근처에 공식적인 역사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이제 그곳은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지순례처럼 들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찰스와 켈빈이 그날 밤 만났던 존재들은 정말로 먼 우주에서 온 방문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찰스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찾아내려 했던 건 우리 인간의 신체적 구조가 아니라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하는 인간의 집착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페스카굴라 강가에는 잔잔한 물결이 흐르고 밤이 되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낚싯대를 던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고요한 밤하늘 어디에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푸른 빛이 다시 한번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찰스와 켈빈이 남긴 이 귀한 유산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진실은 때로 소설보다 더 기괴하고 그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 어떤 우주선보다 더 거대하고 숭고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 위로 혹시 낯선 푸른빛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는지 잠들기 전 창밖을 한 번쯤 내다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엔 우리가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발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참으로 기묘하고도 긴 여운을 남기는 페스카굴라의 밤은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